누가 긴급 체포가 됐다고. 나는 A로 말했는데 B처럼 내가 자백을 하는 것처럼 막 기재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교수님 여기 물 있어요, 정수기 있어, 물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일부러 제가 좀 화를 많이 내요. 오늘 진술하신 거 그냥 감옥 가시겠다는 거다. 저희가 최근에 경찰 조사 입회를 갔다 온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경찰 조사 가면 그럼 어떤 질문이 진짜로 나오고 어떤 답변을 내가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꼭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 끝나고 저는 바로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가야 됩니다. 경찰서 유치장 언제 가야 돼요? 갑작스럽게 어저께 저녁에 와이프랑 쉬고 있는데요, 누가 긴급 체포가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접견을 위해서 바로 이제 촬영 끝나고 가게 됐습니다. 이 피의자 신분조서가 정확히 뭐예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소를 당했으면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조사를 받는 내용을 경찰관이 물어보고 내가 답변하는 내용을 조서로 이렇게 기재해 놓은 거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향후 만약에 법원에 가게 되면 이게 모두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 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직업이랑 이런 건데 뭐 하는 사람인지도 이제 특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유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용의자군으로 특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형식적인 절차로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기 좋은 건가요? 등록기준지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거짓말할 이유는 단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이렇게 알려줘요. 귀하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 문구를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문서로 보여주거든요. 피해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얘기를 하면 그냥 예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괜히 삐딱하게 하고 싶어서 아니요?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다음에 피해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네. 굳이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진술 거부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경찰이랑 무조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 통상적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얘기하면 만약에 변호인 같이 왔다 그러면 예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는 사건들 가끔씩 검사가 물어보거나 뭐 경찰관이 물어보는 거에서 답변 하나도 안 했다, 14시간 동안 막 답변 안 했다, 이런 뉴스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그 원용을 해가지고 내가 내 사건에서 진술 안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멋있게 나오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경우 있는데,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요. 담백하게 그냥 아니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사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피의자는 영상 녹화를 희망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영상 녹화는 성범죄 사건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를 하는 사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어떻게 진술하는지 태도, 뉘앙스, 이런 것들, 표정,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활자로 된 조서는 얼마든지 수사관이 자기 입맛에 맞게 내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꾼다라는 게 나중에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A로 말했는데 B처럼 내가 자백을 하는 것처럼 막 기재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변호인 없이 조사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는 정말로 내가 말하는 내용 그대로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희망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좀 더 좋죠. 왜 그러냐면 같이 변호인과 조력을 받게 되면 문서로 활자로 적힌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적히거나 행여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찍히게 되면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변호사들이 개입되는 것들이 개입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수사관님에게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개입을 하는 게 되게 많은데요. 영상 녹화를 하면 그런 게 모두 보이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는다면 영상 녹화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는 게 낫죠. 14년째 변호사를 하면서 영상 녹화 먼저 동의합시다 라고 해서 진행했던 케이스 한 건도 없고요. 영상 녹화를 하면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 걸릴 거를 이틀 동안 조사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 녹화는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다음 꼭 나오는 질문 있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질문 나오면 이제 답변을 뭐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했으면 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가족관계가? 왜냐면 나중에 구속을 할 때 주거가 분명한 경우, 그리고 이제 가족이 있는지 여부 같은 경우도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가 되고요. 행여나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될 때 양형을 참작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에 물어보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질문인데 가장 조사받을 때 답변하기 애매한 질문입니다. 월 수입 및 재산,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00이면 100사건 다 물어보거든요. 월 뭐 근로소득 원천 징수증을 떼서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막 빌딩 갖고 있으면 막 그거 몇백억짜리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막 의문들이 막 들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나 네. 월소득 뭐 얼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300에서 500 정도 받고 있으면 월 300 법니다. 월 500 법니다. 그렇게 답하면 되고요. 혹시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세무조사를 받고 뭐 여기서 경찰에서 모든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찰을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굳이 이 사람 내가 적게 얘기하면 나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나 이 정도 버는데 그렇게 해서 부풀릴 필요도 없고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빚이 한 10억이에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맞아요. 드라이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뭐 조사 수사권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이 배당받은 이 사건만 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받는 범죄 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 있나요? 이걸 꼭 물어봅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람이면 그 재판이랑 같이 병합해서 뭐 기소를 검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은 이것도 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예단을 가질 수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꼭 물어봅니다. 이거는 조사를 받았거나 처벌을 받았거나 하는 부분은 경찰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범죄 경력 조회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들통날 거짓말하면 앞으로 진술하는 거 다 거짓말하고 있거나 오해를 사겠죠. 경찰도 알고 있잖아요. 굳이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에 사소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냐 못하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피신조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물어보는 중에서 의미가 살짝 없는 것들 있잖아요. 종교가 있나요? 얘기하면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기독교입니다, 무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주량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대충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동종권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 그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대로 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적사항 확인 같은 사소한 질문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수사관이 뭐라고 물어보냐? 뭐가 문제된 건으로 조사받으러 왔습니까? 라고 수사관이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아는 대로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짧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뭐 부동산 사기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제가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떤 부동산 건과 관련돼서 사기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사기로 조사를 받게 돼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들어가 있게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냥 무슨 건으로 조사받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무슨 건으로 조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와야지 정상이잖아요. 뭔지 조사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이하게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어떤 인물 아무개를 알고 있나요? 이걸 꼭 물어봅니다. 그 관련자죠. 고소인이건 참고인이건 그 사람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십니다. 모릅니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서 수사관이 그걸 모르니까 이제 조사하지 말아야지 조사 끝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이나 당연히 아는 것 같은데 왜 모른다고 해요. 거짓말하는 거 바로 들통 나잖아요. 모든 신빙성에 의심을 받으니까 아는 건 안다. 뭐 정확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들이 쭉 조서에 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리해지니까요. 일단 이거는 어차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면 인정하는 게 좋죠. 실제로 저희한테 의뢰하셨던 예전 공인중개사 의뢰인분 계셨잖아요. 영상 나가셨던 분. 그분도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아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고 그냥 드라이하게 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래서 그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냥 안다고 얘기하면 돼요. 너무 깊숙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수 변호사 아냐 그러면 갑자기 혼자 깊숙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아냐 모르냐 그러는데 드라이하게 만약에 안다 그러면 예, 이 사람 한 번 연락 주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면 맞아요. 충분합니다. 네. 자, 이제 피의자 신문조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때 피의자에게 고소인 아무개가 고소장에 첨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열람시키다. 이렇게 수사관님이 열람을 이렇게 보여줘요. 실제로 수사관님이 조사받을 때 피의자한테 이거를 열람을 시키면서 그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의 상황도 이렇게 적어두나요? 그럼요. 그거는 실제로 그 검찰 실무라든지 사법경찰관 조서 작성 실무 교재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조사 시간에 휴게를 요청했다, 휴게 시간을 부여했다는 것도 조서에 다 나와요. 모든 정황들을 생생하게 나중에 검사가 봤을 때, 판사가 봤을 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근데 변호사님들이 한 말도 조사에 다 들어가나요? 그것도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분들은 변호인이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라고 남겨주신 맞아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사실 요청을 하죠. 굳이 이거는 좀 안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죠. 저희가 코치를 해서 만약에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록만 보면 굳이 이제 변호인이 개입됐다라는 거를 그 사람의 진실성이나 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개입이 됐다는 사실은 그래도 굳이 조사는 좀
안 남기길 바라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의뢰인과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으러 간다라는 거고, 아마 어떤 식으로 뭘 물어볼 거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타이밍에 물어볼 건데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미리 그 얘기를 하는데 조사 시간이 길어지거나 약간 의뢰인이 약간 말을 실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금 조사관한테 수사관님한테 방금 이렇게 이야기한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취지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저희가 그 약간 의뢰인분한테 신호를 보내서 좀 쉬었다가 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부분은 좀 진술할 때 조심하셔라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뭐 진술을 조작하거나 뭔가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정확한 워딩으로 내가 진술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는 내가 이제 조사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쉬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저 물도 별로 안 마시는데 그냥 가끔 제가 요청을 하거든요. 이쪽 물 좀 마시고 싶은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가끔 의뢰인분들이 이게 그때 눈치를 채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여기 물 있어요? 정수기 있어 물 있어요? 얘기를 하거나 다음에 안에 피고하시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저번 주부터 금면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인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변호사가 한번 쉬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변호사님이 축구 비유 잘 드시니까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에 막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던 팀이 후반에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쉬었다가 할 때 감독한테 무슨 꾸지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할 때 그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버버버 해가지고 당황해서 못하면 그게 나중에 불리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머리를 정지하고 다시 조사를 받으면 그게 명확하게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개입을 못 하거든요. 의뢰인분이 이게 진술을 하시면 의뢰인분이 약간 말을 잘못하시거나 누가 봐도 갑작스럽게 이제 수사관님이 확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전략적으로 확 대응해야 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그널을 줍니다. 쉴 때 의뢰인한테 화내고 싶을 때 있어요. 아, 있죠. 화를 낸다기보다는 뭐라고 좀 강하게 워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라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축구 선수로 치면 그 되게 감독 중에서 되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화내시거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뢰인분들 중에서 그냥 이제 엄청 나이브하게 그냥 잘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일부러 제가 좀 화를 많이 내요. 오늘 진술하신 거 그냥 감옥 가시겠다는 거다. 그냥 이거 지금 혼자 스스로 자책골을 넣으시는 거다 얘기를 해야지 나 이거 잘못되고 있으면 깨닫지. 그렇게 이제 제가 긴장감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좀 세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우리 편이 아닌데 따뜻한 말해준다고 막 덩달아서 내가 그거 막 같이 하지도 않은 걸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취지로, 그런 취지로 진술함 이렇게 막 피신조서에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만약에 나오면 질책해야죠. 경찰서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일단 대부분은 질문에 대해서 O, 세모 X가 있다고 하면 늘 세모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질문 자체가 완전 O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서 O인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세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세모가 없어요. 그냥 O 아니면 X예요. 세모가 있으면 경찰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세모를 조금씩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고 타일러서 세모를 동그라미로 만드는 게 이제 경찰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사관님들은 어떻게든 혐의를 좀 만들려고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경찰서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곳이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실 설립된 게 맞는데 실무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철저하게 내가 그거 아니다라는 걸 변론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얘기해버리면, 따뜻하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과실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실제 했던 케이스들이 또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업무상 과실치상 누가 다쳤어.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수사관님이 당신 이거 그래도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해가지고 진술조서를 받아왔어요. 그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사람한테만 문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윗사람 모든 사람들까지 다 과실이 있다는 걸 전제로 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변호인 선임해서 번복을 하려고 해도 그때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라고 하는 거를 번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팩트로 다 문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을 꼭 선임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관이 변호인 없이 조사를 할 때는 더 쉽게 그거를 자백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님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엄청 아주 유명한 그 스포츠 선수 사건을 맡았는데요. 본인이 신나서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기분 결혼하신 분인데 그때 그러면 와이프랑 그 방을 쓰셨겠네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본인이 쑥스러워하면서 아니에요, 저 세컨드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조서가 공개돼가지고 이게 되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당하는 말인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술술 들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검사님 죄송한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그냥 조서에 꼭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때 그게 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남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죠. 본인이 아유 무슨 와이프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새벽까지 조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판단력이 흔들리니까 검사나 경찰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담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꼬리국이 들어가는 순간 진짜 한 방에 역전될 수도 있고. 그럼요. 그쵸, 이 그쵸. 혐의를 인정하거나 이 사기 사건이든 강제추행 사건이든 혐의를 인정하는 답변이 나오는 순간 꼬리를 무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답변하다 보면 뭐 계속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고 긴장되고 실수를 쭈꾸로 치면 가장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하면 그때니까 실수를 점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일 사건을 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있나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의뢰인분은 저희가 동석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자기가 자필로 기재를 해서 넣으셨거든요. 수사관님이 이 내용도 다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기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왜 이건 잡혀를 씁니까? 그 피의자 당사자의 생생한 워딩으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서는 수사관이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타자를 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약간의 뉘앙스가 우리한테 불리하게끔 막 써져 있어요. 그거 나중에 열람할 때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 피의자 신문조서 받았던 내용을 전부 출력해서 지금 14장짜리 피의자 신문조서를 출력을 해서 수사관님이 이제 당사자와 저희 변호인들한테 이거 열람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때 저희가 말한 대로 기재 안 돼 있는 거를 다 수정을 하거나 추가할 거를 추가해야 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절차가 사람들이 약간 간과하는 절차가 끝나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한 줄 한 줄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랑 같이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대보면 쿨람처럼 바뀌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됐어요. 수사관님이 잘 하셨겠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이게 돼요.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관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삭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반드시 현장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한 8시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8시간 지나면 피곤해요. 변호사도 피곤하고 당사자도 피곤하고 수사관도 피곤하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 대충 보면서 이거 다 잘 기재돼 있거니 하고 넘어가는 순간 나 유죄 전과자 되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시간 동안 저희들은 막 3시간 동안 조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추가적으로 서면이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를 하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진술자, 피의자 이름, 날인, 그 다음에 밑에 변호인, 변호사 강호석, 변호사 박건호 저희가 다 동석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법경찰리 아무개, 사법경찰관 누구 이름 써져 있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수사과정 확인서라고 해서 조사 장소 도착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각 그 다음에 뭐 진행 경과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내용 이런 것들 다 기재하고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제 완성이 돼서 나중에 유무죄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통보해요? 결과는 이제 당사자한테 문자 메시지로 통보가 가장 먼저 오고 수사 결과 통지서를 우편물로 당사자랑 변호인 사무실로 둘 다 보내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초조하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경찰들이 되게 싫어하시긴 하는데 이 사건은 좀 그래도 문제 없지 않나요? 얘기하면서 되게 경찰한테 어딘가 떠봐요. 저희도 어떤 흔한 말로.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경찰이 저희 사건에 대해서 우리랑 같은 시각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지 그래도 전화하면 알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이 좀 직접적으로 좀 전화를 좀 많이 해서 좀 알아보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끝나고 바로 경찰서를 가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의뢰인에게 직접 할 말이기도 해요. 경찰은 저희 편이 아니에요. 경찰은 저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는 물어보는 질문마다 다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답변을 할 때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힘을 주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조서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